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그 비타민 C에 사람들이 관심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네네네. 비타민 C가 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좀 주나요? 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비타민C 먹어라 감기 떨어진다. 뭐 감기 떨어진다라는 단순하게 표현된 말이지만 사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내 몸의 면역의 바운더리를 딱 지켜나갈 수 있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분일수록 비타민C를 좀 충분히 드시게 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나요? 스트레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높음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사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 있죠. 굉장히 신박한 말씀이시긴 하네요.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게 비타민 C 영양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 또 함부로 먹으면 좀 몸에 안 좋다 막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몸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일단 굉장히 고함량의 비타민C 영양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고함량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다 남아있지 않아요. 일단 내가 필요한 만큼 뭐 쓰고 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함량의 비타민C 영양제를 드신 분 중에 화장실 갔더니 난생 처음 보는 소변의 색깔을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면 너무 고함량의 비타민C를 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비타민 C 같은 거는 정제된 거를 같이 하나의 알약으로 하거나 가루로 하는 거잖아요. 비타민 C 하면 떠오르는 과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타민 C 영양제와 과일을 비교했을 때 어떤 걸 먹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둘은 비타민C라는 공통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종류죠. 비타민C 영양제라는 것은 특정 하나의 영양소에 집중해서 그 영양소를 아주 고함량으로 농축적으로 밀어 넣은 저의 입장에서 식품은 아니고요. 그런 제품이라면 비타민C 함량이 자연적으로 높은 과일류들은 비타민C뿐만이 아니라 각종 식이섬유 그리고 그 과일의 원래 색깔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 등등을 한꺼번에 다 복합적으로 먹을 수 있으면서도 고함량 비타민C가 줄 수 있는 위험도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오히려 더 안전한 비타민 섭취의 방법인 거죠. 과일 중에서도 비타민 C 함량이 좀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어떤 과일들을 먹었을 때 좀 비타민 C를 더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있는 그런 과일일 텐데요. 사실은 딸기가 비타민C가 진짜 높고요. 그리고 블루베리도 비타민C가 많고요. 한라봉, 각종 귤 종류들, 망고 비타민C 높고요. 뭐 사과도 비타민C 높긴 하지만 그중에서 청사과 추천할 만하고요. 청사과가요? 네. 그리고 요즘 또 한참 이제 겨울 되면 많이 드시게 될 유자차를 만드는 유자도 비타민C가 많죠. 근데 이제 이런 과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칼륨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비타민 C가 풍부한 이런 과일들이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얘네들? 비타민 C만 놓고 보면 당연히 신장 질환자에게도 필요한 영양소예요. 사실 필수로 필요한 영양소라고 볼 수 있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환에 걸렸을수록 사실 산화작용을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드시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비타민 C의 함량이 높은 과일류를 섭취하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다만 칼륨의 함량도 동시에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C라는 영양소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칼륨도 동시에 같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세척하실 때 물로 여러 번 세척하시고 그 과일을 잠깐 물에 담궈 놓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칼륨을 수용성 영양소니까 잘 녹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조금 더 안전하게 과일을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에 씻기만 해도 칼륨이 좀 많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물에 씻는 것도 없어질 수 있고 물에 담궈 놓으시면 더 많이 없어질 수 있는데 모든 또 나의 행위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타민C도 물에 오래 담궈 놓으면 같이 없어져요. 근데 사실은 칼륨도 용해돼서 없어질 수 있고 비타민C도 물에 닿으면서 같이 없어질 수 있는 영양소에 해당하긴 합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로 씻어야 될까? 이런 또 고민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농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종류의 과일이나 칼륨의 함량이 높은 종류의 과일일수록 이제 물에 뭐 한 30분 정도 담가 놓아라라고 지침을 드리기는 하고요. 그런 지침을 좀 따라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칼륨을 상대적으로 좀 낮추어서 먹을 수 있다라는 방법인 것은 확실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드시면 말짱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정해진 양이 찹쌀떡 하나만큼 막 70g 이렇게 작은 양은 아니겠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뭐 사실 블루베리라고 하는 과일로 생각해 보자면 그건 우리가 표준화된 사이즈가 머릿속에 각자 있으시잖아요. 수박만한 블루베리를 상상하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 블루베리 같으면 한 줌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 한 줌 정도, 다른 과일들도 약간 그 정도 양이 종이컵 한 반 컵 정도 해당하는 양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과일들 중에서 망고나 한라봉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칼륨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망고나 한라봉은 칼륨 함량이 좀 높은 편이어서 섭취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 껍질을 다 벗겨내고 우리가 과육만 먹는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담궈놓기도 애매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사실은 잘 없어서 망고나 한라봉을 드실 때는 양이 정말 핵심이죠. 그런 그 얘네들도 아까 한 줌 정도의 양이면 좀 반 개 정도. 반개도 양이 꽤 많다고 좀 네, 그래서 반 개를 몇 개 드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반 개 정도. 하루에 10,000개 정도. 그럼 이 과일에 있는 성분 중에서 비타민 C도 있고 칼륨도 있지만 천연당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런 혈당이나 체중 관리하는데 이런 걸 먹으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연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긴 하지만 천연당도 당은 당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혈당을 올리게 하는 요소인 거는 맞고요. 다만 우리가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극단적인 것부터 얘기하면 뭐 과일 잼, 그리고 과일을 주스로 갈아 먹을 수도 있겠고, 그 과일을 뭐 착즙기로 내려 먹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생 과일을 그냥 먹을 수도 있겠고 등등의 여러 방법으로 과일을 다양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는데요. 통과일 그 자체를 먹는 게 과일에 있는 천연당도 드시지만 식이섬유도 같이 드시고 항산화 성분도 같이 드시기 때문에 설탕에 당만 먹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천연당이기는 하지만 과일에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다른 여러 요소들과 결합이 되면서 당을 올릴 수 있는 그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지죠. 사과나 뭐 블루베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껍질째 먹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껍질째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껍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굉장히 밀집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블루베리를 껍질을 까드시는 분은 없지만 사과는 주로 이렇게 깎아서 드시잖아요. 근데 잘 세척을 하셔서 껍질째 드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유자나 이런 것들은 껍질째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각자 하시는 건데요. 껍질째 못 드시죠. 사실 그런 뭐 유자, 레몬 이런 류의 단단한 시트러스류에 해당하는 거는 껍질을 드시지는 않죠. 제가 듣기로는 과일마다 그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색깔마다 그 주는 효능이나 느낌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나요?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고유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식물성 재료들은 다 그 고유의 컬러마다 정해진 이름들이 있는 효능이에요. 그래서 그 컬러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다 있는데요. 블루베리나 가지처럼 진한 보라색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우리가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또 재료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선명한 노란색을 내는 것, 예를 들면 망고, 한라봉, 단호박, 당근 이런 류의 재료들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죠. 그래서 각각 그런 색깔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명칭이 다른 것처럼 그 각각의 색깔이 주는 효능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의 과일, 채소를 섭취하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인 거죠. 채널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토시아닌이랑 베타카로틴 효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안토시아닌도 베타카로틴도 둘 다 항산화 성분, 항산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항산화라는 것은 내 몸이 자연스럽게 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 세포가 산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산화 과정으로 겪는 속도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항산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나 안토시아닌처럼 색깔이 선명한 과일, 채소를 드시면 그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누리실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과일들을 아까 통째로 먹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과일들을 모찌나 이런 떡에 넣어서 먹는 건 어떤가요?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쵸? 막 생과일 들어가 있는 찹쌀떡 같은 것도 있고 그 과일을 다시 한번 가공해가지고 소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떡이라는 전통 음식 자체를 다양한 현대적인 방법으로 해석해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드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맛만 따라서 먹으면 사실 너무 맛있죠. 근데 그거를 내 건강까지 주의해가면서 드셔야 되는 소비자라면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드신다고 해도 우리가 과일 본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은 또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밌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C를 먹을지 과일을 먹을지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사실은 1번이고요. 그 이유는 가장 안전하게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비타민C 외에도 식이섬유, 또 다른 형태의 비타민들, 또 무기질들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타민C 영양제 고함량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보단 꾸준히 과일을 다양한 색깔로 선택하셔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내가 정말 기력이 쇠하거나 감기에 아주 심각하게 걸렸거나 해서 내 몸이 강력한 비타민C
C를 요청할 때, 그럴 때 고함량 비타민 C를 한 번씩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앞에 있는 게 뭔가요? 아, 요거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뭐예요 저게? 뭐 같으세요? 강낭콩 같이 생겼는데. 오, 반쯤 맞췄어요. 이거는 동부라고 부르는 콩인데요. 동부요? 네, 이게 흰 강낭콩으로 볼 수 있죠. 처음 들어보세요? 동부? 동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 요즘 꽤 많이 쓰는 콩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좀 건강에 좋고 그런 게 있나요? 뭐 사실은 콩 자체가 건강한 식재료이기는 하죠. 그래서 모든 콩이 밭에서 나는 뭐 소고기, 밭에서 나는 단백질 이렇게 부를 만큼 사실 우리가 뭐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단백질 함량이 높죠.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방은 적게 가지고 있고 또 각종 미네랄 종류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에게 콩은 권장할 만한 식재료죠. 제가 듣기로는 동부콩이 어떻게 보면 콩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팥이랑 좀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모두 영양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콩 자체는 팥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요. 그래서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함량이 높고 인과 칼륨의 함량도 꽤 높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직감적으로 아시고 계시겠지만 좋은 식재료인 거는 사실인데 이제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는 조금 조심해야 될 재료.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섭취하는 양을 정해놓고 드셔야 되는 식재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 동부콩으로 저희가 알 수 있을 만한 요리나 그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콩밥을 상상하시면 이제 콩밥 안에 들어가 있는 콩 먹을 때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아유 뭔가 나는 썩 좋아하는 식감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동부콩으로 한 밥을 드시면 얘는 뭐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 입에 들어왔을 때 씹히는 식감 자체가 콩보다는 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요즘 팥이 앙금으로 원래 들어가던 뭐 찹쌀떡이나 모찌 같은 거에 팥이 가격이 너무 올라서 팥을 쓰지 않고 동부콩을 이용해서 앙금을 만드는 경우도 좀 있고요. 팥으로 앙금을 만들면 우리 입에 이렇게 기분 좋은 정도의 단맛이 나게 하려면 사실은 달게 하는 걸 많이 넣어야 돼요. 이제 동부콩은 자연적인 단맛이 좀 더 있는 재료이기도 해서 오히려 담백한 어떤 찹쌀떡 소를 만들 때 많이 쓸 수 있는 재료죠. 그럼 모찌나 이런 찹쌀떡에 들어가는 앙금 같은 경우는 팥이 아니라 동부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브랜드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팥을 100% 하는 브랜드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부콩과 팥을 섞어서 쓰거나 혹은 전략적으로 동부콩을 더 많이 활용하는 브랜드들도 있죠.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동부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맛이 좀 난다고 했었는데 그럼 그 단맛이 어떻게 보면 당뇨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나요? 단맛 자체가 당뇨를 일으키냐, 뭐 혈당을 높이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이제 질문의 의도에 따라 반은 예스고 반은 노일 수 있는데요. 콩 자체는 우리가 설탕을 먹는 것처럼 내가 단맛만 추출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도 먹게 되고 무기질도 먹게 되고 식물성 단백질도 당연히 같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단맛이 나는 재료라고 해서 반드시 당뇨에 걸리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이 동부콩에 있는 효능을 조금 더 알 수 있으면 좋을까요? 또 어떤 효능이 또 있을까요? 다른 콩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콩 자체는 항산화 성분이 꽤 많아요. 우리가 항산화 성분이라고 하면 내 몸이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산화 작용을 항산화, 조금 막아줄 수 있는, 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 성분이라는 건데요. 콩에 특히 많은 게 폴리페놀도 많고 인삼에 우리가 들어있는 걸로 잘 알려진 사포닌 성분도 콩에 소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항산화 성분을 콩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콩을 다양한 종류를 드시는 것은 일반적인 건강인에게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이죠. 동부콩이 가지고 있는 그 효능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분들한테 이게 효능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질환이 있는 분에게 동부콩을 뭐 마치 약처럼 추천할 수 있냐라는 의도이시라면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채널에서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신장질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쪽에 초점 맞춰 설명을 드리면 콩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은 사실 신장질환자 분들에게도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의 세포의 산화작용 자체를 늦춰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충분한 식재료를 선택하시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동부콩, 콩 추천할 만한 재료이지만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게 되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드시는 양 자체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모찌에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찹쌀도 있잖아요. 그쵸. 뭐 모찌에 있는 어떤 모찌뿐만 아니라 모든 떡의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쌀이죠. 뭐 그게 맵쌀이 됐든 찹쌀이 됐든 하여튼 쌀 자체가 떡에서는 제일 중요한 재료죠. 쌀 중에서도 일반 쌀 말고 찹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반 쌀과 찹쌀에 그런 차이점이 있나요?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밥 해 드시는 그 흰 쌀은 우리가 맵쌀이라고 부르는 쌀이고, 이제 떡을 만들 때는 보통 찹쌀이라는 쌀 종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두 개의 쌀은 같은 흰 쌀이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전분의 그 화학적인 구조 자체가 조금 달라요. 맵쌀은 아밀로즈라고 하는 전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찹쌀은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 전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개의 전분의 모양으로 보면 찹쌀을 구성하고 있는 아밀로펙틴이 가지가 더 많은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찹쌀 먹었을 때 내 위에 머무는 시간이 좀 더 길고 소화되는 데까지 시간도 좀 더 넉넉하게 필요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혈당의 상승도 조금 더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죠. 오히려 일반 쌀보다 찹쌀을 먹는 게 좀 더 당뇨에는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당뇨 관리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항상 강조드리는 과량으로 드시면 안 된다. 나에게 허용된 양 안에서 이제 비율을 좀 다르게 해서 좀 다양하게 움직여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그 찹쌀에는 전통적으로 좀 몸을 따뜻하게 한다? 그런 말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신빙성이 있는 말인가요?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뭐 체온을 올려줘요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한의학에서 몸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개념은 몸에 좀 허해진 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어떤 할머님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손주가 배앓이를 하면 찹쌀로 쓴 죽을 먹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 보면은 그 찹쌀이 아이의 뱃속에 들어가서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몸을 따뜻하게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배앓이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노렸던 민간요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찹쌀 자체가 좀 기력이 쇠해진 누군가에게는 약간 기력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음식이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가져가서 든든함을 줄 수 있는 재료이다 보니까 뭐 한방에서 얘기하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나 좀 어디 아픈 사람들은 몸속에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특히 뭐 당뇨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빠르게 배를 부르게 하는 음식일수록 빠르게 배를 꺼트릴 수밖에 없는 요소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음식은 그 혈당을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 시간대도 되게 짧기 때문에, 나에게 포만감을 오랫동안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가 다음 음식을 찾는 데까지 시간도 아무래도 좀 더 넉넉하게 필요하게 되고, 내 몸 안에서 그 음식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혈당 자체가 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죠. 모찌나 이런 찹쌀떡 같은 거가 좀 더 오랫동안 뱃속에 머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식을 먹을 때는 또 그런 게 오히려 더 추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모찌나 찹쌀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떡류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제 뭐 대비 그러냐라고 하시면, 일반 우리가 그냥 제과점에서 살 수 있는 빵이나 과자류 대비해서는 떡류가 나의 뱃속에 좀 천천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혈당도 좀 완만하게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신장질환이나 그런 거가 있으신 분들한테 찹쌀과 뭐 동북콩이 들어가 있는 간식들을 드실 때 뭐 추천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마지막은 양이죠. 섭취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그걸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고 정해진 양만큼을 드시고 멈춤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 태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떡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찹쌀떡으로 치면 한두 개 정도의 분량 내에서 멈춰주실 수 있다면 또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그 쌀이 있잖아요. 쌀밥에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쌀에는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요. 사실 쌀은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주요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쌀 자체가 탄수화물이기는 하지만 좀 부담이 덜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담이 덜하다라 함은 뭐 탄수화물로서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정도가 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근본 식품으로서는 아주 훌륭하지만 상대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조금 낮고 식이섬유 함량도 다른 잡곡류보다는 좀 낮고 해서 뭐 여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데에 아주 좋은 식재료이죠. 근데 제가 방금 얘기 들었을 때 식이섬유도 있고 뭐 단백질도 있다 막 이런 얘기 같은 건 굉장히 생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뭐 모든 어떤 식재료가 특정한 영양소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쌀 하면 이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맞는 표현이시지만 탄수화물 100%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기질도 가지고 있고 식이섬유도 가지고 있지만 현미나 다른 잡곡류보다 단백질이든 무기질이든 식이섬유든 그런 탄수화물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가 함량이 높지는 않죠. 그러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이 쌀 같은 경우는 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뭐 신장에 좀 무리가 있으신 분들한테 신장에 좋은 쌀을 먹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신장이 안 좋아지시면 굉장히 어색하다,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느낌 중에 하나가 신장이 건강했을 때 건강 재료, 건강 식재료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다수를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건강하셨을 때는 잡곡밥 맨날 잡곡밥 먹으라고 듣다가 신장이 딱 안 좋아지면 가장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이 잡곡밥을 조금 줄이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잡곡보다는 오히려 흰쌀이 신장에 무리가 덜하고 이 흰쌀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흰쌀 자체가 단백질 함량도 낮고 무기질 함량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주는 행위 자체를 덜 할 수 있는 재료인 거죠. 그래서 잡곡보다는 흰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흰쌀을 씻을 때 우리가 흰쌀에 들어있는 칼륨 이런 좀 수치 낮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헹궈내고 불렸다가도 그 물은 버리고 새물을 다시 받아서 밥을 하고 하면 흰쌀이 원래 가지고 있는 칼륨 함량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쌀을 좀 잘 씻어주면 칼륨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쌀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떡으로도 많이 해서 먹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장에는 좀 좋을 수가 있겠네요? 뭐 쌀밥보다 떡 자체가 신장에 좋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어려운 게 우리가 쌀밥을 먹는다고 해서 쌀밥만 먹진 않잖아요. 떡을 먹는다고 해도 100% 흰쌀로만 된 떡을 먹는다기보단 뭐 고명도 있고 다른 부재료도 있고 하니까 밥이 좋냐 떡이 좋냐 신장 질환자한테 뭐가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전통 조리법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재료를 아주 심플하게 요리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리법 자체에 뭔가 복잡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신장 질환자들에게 일반 밥으로 먹는 것 대비해서 더 부담을 줄 만한 행위가 추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떡은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보다는 오히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간식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떡을 먹었을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뭔가 식재료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떡을 먹는다라고 하면 각자 떡하고 딱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떡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백설기, 어떤 분은 시루떡, 뭐 꿀떡, 송편, 증편 다양한 종류의 떡을 생각하실 텐데 그 다양한 종류의 떡은 다 속 재료도 다르고 쌀 말고 들어가는 부재료도 다르고 예를 들어 조청을 찍어 먹기도 하고 하는 등의 또 곁들이는 소스 종류도 다를 수 있잖아요. 떡을 고르실 때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시면 특히나 더 조금 더 심플한 재료로 만들어진 떡을 고른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쌀 말고 견과가 들어간 떡이라든지 콩이같이 들어간 떡이라든지 하는 다른 다양한 건강한 재료가 눈에 좀 보이되 너무 단맛이 많이 나서 이건 좀 뭔가 양념이 복잡하겠는데 그런 떡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떡을 좀 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몇 개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PD님이 드디어 양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셨네요.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시면 모든 섭취의 양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얼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만큼 먹는지 혹은 어느 만큼 먹어도 내가 괜찮은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떡의 기준은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우리 찹쌀떡 정도의 크기로 생각했을 때 한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한 크기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약간 뭐 떡의 중량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70g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중량이면 한 번 드시는 간식의 양으로 적절한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떡에서도 이제 그냥 찹쌀떡을 먹느냐 뭐 다른 떡을 먹느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약간 건강하게 떡을 먹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떡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일반 건강인, 뭐 예를 들어 그냥 가벼운 정도의 당뇨, 가벼운 정도의 고혈압, 뭐 살이 쪄서 고배니시 이런 류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인 건강인에 속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떡 자체를 고르실 때 뭐 견과류, 콩, 팥 다양한 재료가 한꺼번에 좀 응축되어 들어가 있는 그런 떡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콩이나 너무 많은 견과가 박혀 있거나 함께 들어가 있는 떡은 오히려 칼륨의 함량도 굉장히 높을 수 있고 단백질
함량도 과다할 수 있어서 내가 그 양 자체를 잘 조절하지 않으시면 좀 과잉 섭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심플하게 보여지는 떡, 흰쌀 위주로 만들어진 떡을 선택하시면 더 건강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떡 같은 거 하면은 그 모찌가 좀 많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좋아하시는구나. 네, 모찌를 좋아하는데 그 모찌 같은 건 안에 뭐 과일이 들어있거나 막 그러잖아요. 과일이 들어있거나 뭐 요거트가 들어있거나 이런 것도 괜찮나요? 그거 굉장히 떡 매니아신가 봐요. 요즘 유행하는 건데 예전에 찹쌀떡은 사실 그 동그란 찹쌀떡 안에 팥, 앙금 혹은 뭐 통팥 이런 팥 종류가 주로 소로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그 소 종류가 되게 다양해져서 뭐 생 과일이 통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과일청이 들어가 있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거트가 들어가 있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소들을 활용한 모찌, 찹쌀떡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흔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 다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찹쌀떡이라는 떡 자체는 한 개의 중량이 거의 정해져 있는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떡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한 개 간식으로 먹겠어 딱 이렇게 설정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백설기 하루에 한 개까지 드셔도 돼요 라고 하면 모두가 생각하는 백설기 크기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을 조절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큰 판으로 나오는 떡이 조금 더 우리가 추정하기가 힘들고 하나의 표준 사이즈라고 모두가 통용할 만한 떡들이 조금 더 수월하죠. 그럼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영양 박사님이시니까 떡을 이제 보관할 때 막 냉동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떡을 보관하거나 재가열할 때 영양이나 좀 맛을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 떡 자체는 쌀이라는 것이 주재료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주 막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하고 그런 느낌이 좋아서 사랑하시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분 자체가 노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지나서 떡 먹었더니 뭐 딱딱해요, 굳었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전분 자체가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 전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전분이 딱딱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딱딱해진 전분을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되돌릴 수 있으면 제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냉동 보관을 하셨다가 드시기 전에는 약간 물을 추가하셔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거나 뭐 살짝 찜기에다가 한 번 더 찌시거나 하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죠.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떡을 드시고 싶은 뭐 신장 환자나 당뇨 환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좀 추천하는 이런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당뇨 걸렸어, 신장 질환 진단받았어 해서 앞으로 평생 내가 떡을 못 먹겠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하루에 정해진 특정한 양만큼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그 들어간 재료가 너무 단맛을 많이 내는 그런 떡은 피하실 것. 그게 사실 1번이고요. 2번은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양을 잘 지키실 것. 말씀드린 것처럼 찹쌀떡 한 개 정도의 분량이면 괜찮다. 이 두 가지 염두에 두시면 건강하게 떡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라는 거죠? 네. 하루에 한 개.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요즘 진짜 구독자분들이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 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어떡하죠? 그 조회수 높게 나온 거 30만 뷰 가면 이벤트 한번 할까? 추첨해서 책 드리기? 그런 거 할까요? 좋아요. 네. 신장 영상에서 조회수 30만 되면 책 몇 명한테 드릴 건가요? 5분? 5분.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는 댓글 좋아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근데 요즘 네. 단호박 철이잖아요. 맞아요. 맛있잖아요. 단호박 너무 맛있죠. 쪄 먹어도 맛있고. 단호박에 대해서 좀 알고 네. 싶은데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단호박이 겉에는 짙은 초록색인데 딱 가르면 아주 선명한 주황색 그런 컬러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어디에선가 강조드렸던 게 채소의 색깔이 뚜렷할수록 사실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호박이 대표적인 채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호박 색깔의 노랗고 주황색이고 그런 채소들은 베타카로틴이라고 부르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누구나 어렸을 때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 엄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이 활성형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단호박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베타카로틴이 많고 그 베타카로틴을 내가 적정한 방법으로 잘 섭취해서 내 몸이 잘 대사하고 나면 활성형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기초 영양소가 됩니다. 주황 계열의 색깔이 네. 나는 음식들은 전부 다 베타카로틴이 있다고. 네. 베타카로틴 자체는 짙은 주황색 혹은 뭐 짙은 노란색 같은 컬러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색깔의 채소는 베타카로틴이 많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단호박이 침침한 눈에 좋다는 거는 너무 좋은데 이름 그대로 달잖아요.
당뇨 환자한테 위험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단호박이라고 해서 단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설탕을 퍼먹었을 때 단 거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캔디를 먹거나 아니면 설탕을 먹거나 하는 건 당을 먹는 건데, 단호박에 있는 당은 우선 천연당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단호박에 있는 그 당만 추출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단호박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카로틴 같은 영양소, 아주 가득 차 있는 섬유소, 미네랄, 각종 비타민 이런 걸 같이 먹게 되기 때문에 단호박 자체가 당뇨 환자에게 달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는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박죽은 설탕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단호박을 잘 쪄서 그걸 잘 갈아서 무언가와 넣고 섞어가지고 한 뭉근하게 또 끓여내고 이런 요리인데, 좀 더 단맛을 추가하기 위해서 요즘은 뭐 올리고당 좀 넣으시기도 하고 설탕을 좀 곁들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그냥 당 추가 없이 드시기도 하는데요. 단호박 자체를 찌거나 혹은 단호박 자체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구워 드시는 게 똑같은 재료로 만든 요리라고 해도 당을 더 천천히 올릴 수가 있어요. 저번에 그 심장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재료라도 어떤 조리법으로 요리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다를 수 있죠. 고구마보다 당 지수가 높잖아요. 고구마보다 위험한 거 아닌가요? 당지수라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당부하라고 하는 개념이 별도로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고구마 작은 거 한 개를 먹는 거랑 큰 단호박 한 개를 먹는 건 고구마 한 개, 단호박 한 개이긴 하지만 중량이 다르잖아요. 어떤 재료를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료를 어느 만큼 먹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뇨 환자분들한테 단호박을 권할 때 종이컵 한 컵 정도 되는 양이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적정량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가볍게 설명드릴 때는 그 정도 양이라고 하면 사실은 혈당을 그렇게 올라가게 하는 재료는 아니에요. 우리가 GI 지수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시는데, 그 GI 지수만 가지고 모든 재료에 당에 미치는 위험성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호박은 그러면은 식사할 때 뭐 어떻게 같이 먹으면 당 부하가 좀 덜 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단호박을 정말 내가 좋아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호박만 열심히 드시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어떤 하나의 재료를 어떤 다른 거랑 같이 먹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몇 번 강조를 드렸잖아요. 단호박을 드실 때 신선한 잎채소를 곁들이는 것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 달걀 같은 단백질 근원 식품을 곁들이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잎채소로 만든 샐러드, 뭐 각종 양상추 이용한 거, 양파도 같이 좀 곁들이고 방울토마토도 썰어 넣고 한 그런 류의 그린 컬러가 나는 샐러드들을 같이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드레싱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천연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마시는 음료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집에서 사과랑 찐 단호박이랑 잘 익은 바나나랑 그런 거를 넣고 믹서기에 잘 갈아요. 아무 설탕이나 올리고당 넣지 않고요. 그래도 달거든요. 설탕이나 올리고당 넣지 않았는데 왜 달죠? 자연적인 천연의 단맛, 그 천연당이 있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건데요. 공장에서 나온 각종 음료들은 감미를 하죠. 인공당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천연당이라고 해도요, 인공당과 마찬가지로 과량을 먹게 되면 내 몸 안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고 그게 내 간에 축적이 되면서 나를 살찌게 하거나 혹은 대사적으로 나를 불균형으로 이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공당이 농축되어 있는 것만큼의 그 양을 천연당으로 먹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자연에 있는 재료에서 포함되어 있는 천연당은 그 천연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단맛을 즐겁게 즐기면서도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 말고 다른 좋은 영양소들, 섬유소, 자연에서부터 온 수분,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그런 것들을 잘 같이 즐길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인공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랑은 조금 다르죠. 당뇨 환자가 단호박을 안전하게 먹으려면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단호박만 드시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 단호박을 잘 쪄서 적당량 드시거나 혹은 얇게 슬라이스해서 뭐 기름을 많이 두르지 않고 팬에다가 구워서 노릇하게 드시거나 하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제일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거는 설탕이나 시럽 같은 거를 많이 넣은 단호박 라떼? 그런 거는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첨가하지 않고 자연 재료 자체를 건강하게 조리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단호박을 충분히 건강하게 당뇨 환자분들도 즐기실 수 있는 간식이 되죠. 이런 여름철에 단호박을 먹으려면 하루에 단호박은 어떤 식으로 먹는 게 좋은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좀 알려주세요.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재료라도 대놓고 먹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 내가 좋아하는 재료라고 해서 정말 삼시세끼 그 재료를 먹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잘 드시고 다른 끼니에는
있는 다른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재료를 드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종이컵 한 컵 정도에 해당하는 단호박까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단백질 재료 곁들여서 드시고 또 다른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채소류, 신선한 과일들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 환자도 조금 더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고기하고 단호박을 같이 잘 볶아서 드시는 요리도 저는 추천하고 싶은데, 단호박 자체가 조리하기 전에는 꽤 단단한 과육이거든요. 얇게 슬라이스 하셔가지고 고기랑 같이 볶아내면 고기의 단맛도 좀 살짝 배이면서 단호박의 단맛도 좀 극대화가 되기도 하고요. 즐겁게 드실 수 있는 요리가 되죠. 요리 비결이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요리의 비결은 또 제가 이런 거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책인가요? 최고의 당뇨밥상. 최고의 당뇨밥상은 나온 지가 벌써 꽤 몇 년 된 책이에요. 금방 찾으실 수 있고, 여기에 저희가 예전에 준비할 때 나왔던 요리를 보니까 오리 단호박 볶음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오리 고기 자체가 또 불포지방산이 많아서 환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단백질 근본인데, 단호박 얇게 슬라이스하고 양파랑 홍고추 같은 것도 같이 슬라이스해서 식용유 조금 두르고 볶아낸 그런 요리예요. 그래서 단백질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좋은 지방산도 먹을 수 있고 단호박이 가지고 있는 섬유소, 천연당의 달큰한 맛 같이 잘 즐기실 수 있는 메인 요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에 맞습니다. 이 이거 찾는 당뇨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최고의 당뇨밥상은 아주 저에게는 이 첫째 같은 책이죠. 건강 부분 베스트셀러라고 쳐보면 나오는 건가요? 네, 뭐 최고의 당뇨밥상 혹은 당뇨 식단, 당뇨 밥상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단호박은 사실 저온 저장이 가능한 채소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좋아하시면 즐기실 수가 있어요. 제철에 먹는 단호박은 기분 좋은 느낌이 있으니까 좀 재미있게 맛있게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다른 첨가물 내가 추가적으로 넣지 않고 굽거나 쪄서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적당한 양만큼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왜 좋다 그랬죠? 단호박이? 베타카로틴. 맞아요.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이 많은 채소라고 말씀드렸는데, 뚜렷한 주황색,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채소류들 즐기시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으니까 당뇨 환자도 부담 없이 설탕 추가만 안 하신다면 잘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